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게 사람들마다 그 노화 시계라는 걸 이제 좀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이제 타고난 것도 있는 거고 네. 본인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이 노화 시계가 그럼 누구는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대호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초에 1초씩 갈 수도 있고 1초에 2초씩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점심때 내가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갑자기 메뉴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에서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제가 DNA를 둘러싸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한 10년 정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면 그 사람의 숫자 나이와 함께 한 사람의 생물학적인 또는 노화 나이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알고리즘 중에는 실제로 이분의 노화 배속을 알 수 있는 측정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아, 노화 배속이요? 속도까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배속인지 2배속인지 0.5배속인지를 피검사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피검사로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연구 해외에서?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말하자면 1년에 1년 늙는 사람이 있고 1년에 2년 늙는 사람이 있는 건데 노화과학 가설이라는 개념 또는 뭐 노화과학 이니셔티브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 사람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의 고장이 축적이 되는 건데 이 고장이 노화의 정보 형태로 쌓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췌장일 수도 있고 간일 수도 있고 콩팥일 수도 있고 뇌일 수도 있는데 여러 기관마다 사람 안에서도 노화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노화의 데이터가 쌓여서 그것 때문에 어떤 장기의 기능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만성질환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의학은 뭐냐면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혈당을 재서 혈당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질환들은 다 노화의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 내당능과 관련된 여러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 지점, 떨어진 지점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그때부터는 유의미하게 병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노화과학 가설을 적용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정말 사람의 어떤 노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화 궤적이 대부분의 질병 발생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룹이 최근에 했던 연구도 비슷한 연구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66세가 되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받으셨던 분 100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100만 명에서 예를 들어서 한 3, 40개 정도의 파라미터, 변수죠. 그것의 고장 여부를 가지고 노화 정도를 줄을 쫙 세웁니다. 그래서 고장이 굉장히 많은 사람부터 고장이 거의 없는 사람까지 줄을 세워서 이 분들을 10년을 관찰을 해보면 이 처음에 66세의 고장 정도가 10년 뒤의 사망, 돌아가실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암 발생 가능성, 심근경색, 그리고 뭐 치매, 낙상, 골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으실 가능성,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병인 필요하실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측을 하는 거죠. 66세까지의 어떤 상태가 그렇죠. 이때까지 별 문제 없었던 분들은 향후에도 문제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그런데 이게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0대, 30대의 노화 속도가 40대의 고장 정도를 결정한다. 중년일 때의 생활 습관이 초기 노년기의 고장 정도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들을 쭉쭉쭉쭉 연결을 해보면 궤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20대부터 내가 어떻게 그 궤적을 운용을 하느냐, 자산운용처럼요.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60대의 나의 질병 목록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이 70대 후반이 되면은 내가 집에서 집 밖으로 혼자 못 나가는지 아니면 집 밖에 다 나가서 젊은 사람이랑 똑같이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수명도 결정하고요. 이게 노화과학 가설의 개념이고 이 개념 때문에 제가 가속노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시점에서의 노화 속도가 있고 이 노화 속도를 시간으로 쭉 적분을 하면 그게
특정 시점에서의 생물학적인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속 노화라는 게 노화 속도의 가속 페달을 밟는 그 그렇죠.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네. 될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체 나이, 뭐 노화식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아까 피 검사를 통해서 노화의 속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용화는 안 돼 있고 네. 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우리가 신체 검사하러 보면 피 검사도 받고 뭐 네. 이렇게 손 잡기 해갖고 스캔하듯이 해서 생체 나이라는 거 요즘에 리포트를 해주잖아요. 네. 검사하는 데서. 네. 그거는 혹시 믿을만한 겁니까? 꽤 비싼 건강검진을 받으면 예. 미국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서 사용하는 것, 그 KDM이라고 하는 KDM. 네, 그런 비슷한 또는 여러 가지 KDM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 몇 가지 생체 나이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생체 나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때는 유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체성분만 가지고 생체 나이를 측정한다. 네. 또는 뭐 혈압계 가지고 맥파 검사에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생체 나이 추정한다. 네.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넣은 변수가 종합적이고 다양하면서 그 생체 나이 알고리즘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KDM처럼 검증이 된 거다라고 하면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일수록. 네. 그냥 뭐 키하고 몸무게, 뭐 지방, 근육 요것만 보고 이제 생체 나이 띡 이게 아니라. 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악력, 쥐는 힘이죠. 예. 쥐는 힘 가지고 당신의 쥐는 힘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0대 정도 됩니다를 가지고 이걸로도 생체 나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러면 내 몸의 나이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뭐 마동석 씨 같은 영원히 25.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전신의 생체 나이를 잘 반영하려면 다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돼야 됩니다. 생체 나이에 들어가는 변수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좀 물어봐야겠네요. 그 건강검진 하는 데다가 이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네, 그래서 보통 그 출력된 결과의 맨 왼쪽이나 이런 데 아래에 보면은 깨알 글씨로 이제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검증됐고 레퍼런스는 뭡니다.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네, 저도 그런 얼마 것들,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 신체 나이 37세입니다 나와가지고 네. 되게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되게 좀 골골대고 있는. 아닙니다. 근데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 깨알 글씨 어디 있는지 한번 네. 찾아봐야겠네요. 노화 속도를 일단 늦춰야 되는데 이걸 늦추려면 가속 노화, 이 페달에서 발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나쁜 습관부터 제거하는 게 옳은 방법이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 당장 이거는 하지 네. 말아라 좀 알려주시다면. 우선은 좀 총체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저는 항상 이제 강연에서 말씀드릴 때 수레바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노화 속도에 수레바퀴가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보통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사람에서는 굉장히 뻔합니다. 잠, 그리고 뭐 교육 정도, 네. 스트레스 정도, 술, 담배, 그다음 먹고 운동하기, 예. 운동 영향이죠. 뭐 예. 이런 것들 결국에 생활 습관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갑자기 한다 그래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보통 잠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잠을 7시간 잘 거를 4시간만 잔다. 그러면 잠을 줄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즉각적으로 뇌에 영향을 줍니다. 뇌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이건 정말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뇌에서 우리 그 분노가 생길 때 이제 그 활성화가 되는 편도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미그달라라고 부르는데요. 네. 편도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 식탐이 증가됩니다. 더 맛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감자칩을 선호하는 현상이 증가됩니다.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짠 막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니까 막 그렇죠. 풀고 막 해야 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스마트폰 스크롤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도파민을 쫓는 거죠. 도파민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잠에서 시작을 해서 잠을 못 자면 결국에 뇌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음날 결국에 음식 습관이 나빠지죠. 이거를 억지로 의지력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인지 자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인지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인지 자원이 고갈되는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이 되면은 결국엔 맥주가 땡기게 되고 낮에는 커피 찾고 저녁에는 술 찾고 악순환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뇌와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단순당과 정제 국물을 제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설탕, 그다음에 예. 콜라 먹지 말아라. 뭐 예.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가속노화 식사라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면 먹고 빵, 떡, 국수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가속노화 된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실제로도 식사의 퀄리티가 수명을 한 10년쯤 좌우하거든요. 네네. 단순당과 정제 국물을 많이 먹으면 처음에 혈당이 확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이때 혈당이 과도하게 베이스라인보다 더 떨어지면서 이때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게 또 혈당을 올리거든요. 혈당 끌어올리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또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오면 또 식탐이 생기죠. 악순환에는 계속 이게- 이렇게 막 춤추면서 그냥 악순환.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문제가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요.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그날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인면이 그러니까 잠을 드는 게 잘 안 되고 네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수면의 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자서 네, 막 졸려가지고 눕자마자 잠들어서 네, 잘 잤다가 아니라 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번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상태에서 제대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날 또 맛있는 게 땡기겠죠. 근데 이게 또 얄궂은 게 그렇게 해서 가속노화 음식을 먹습니다. 가속노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 분비되는 것까지는 좋고 인슐린이 분비되면 그때 에너지가 뱃살로 가거든요. 뱃살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요. 장기적으로는 이 염증 물질이 혈관 건강을 나쁘게 만들어서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그건 또 일단은 옆으로 제쳐놓고요. 가속노화되는 건 제쳐놓고 네. 이때 결국에는 물과 소금을 그러니까 부종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물과 소금을 우리 몸에 가둬놓는 특성이 있어요. 소변으로 안 나가게. 그러면은 이게 다리에 부어 있다가 자려고 하면 위로 올라와서 코를 골죠. 수면의 질이 또 떨어지죠. 그러면은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 오르고. 지옥이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드는 게 뭐냐? 예. 스트레스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수면의 질 좋게 만드는 거 운동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운동, 먹는 거, 그리고 술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셔도 스트레스 호르몬 스파이크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 뇌, 몸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개차반으로 사는데 뭐 정말 저속노화 음식만 먹겠다.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과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 최소한은 관리가 돼줘야 어느 정도 악순환을 피할 수가 있다. 시험에서 과락을 면해야 네. 패스를 할 수 패스를 할수 있듯이 있는, 네. 모든 것들은 최소한 이상의 퀄리티를 유지를 하고 가야 네, 된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잠이 부족하긴 한데 네. 이거 어떻게든 채우려면 흑염소 달여서 먹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보상이 되지가 않는 거죠. 제가 이 연관성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뇌과학자는 전혀 아니고 저는 네네. 대사과학을 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박사 때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로버트 셰폴스키 씨나 이런 로버트 셰폴스키 교수나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을 보고 또 네. 논문들을 이쪽을 지금은 더 많이 오히려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 악순환이 되는 이 과정들이 결국에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과 뇌의 회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활 습관 요인들을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정말 대단한 게 네. 불교에서 얘기하는 계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잘 먹고 술을 줄이고 운동하고 잘 자고 이런 계율들을 지켜줘야 결론적으로는 내가 마음 챙김된 상태가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서 또 이런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복잡계라는 게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켜야 또 좋아지고 그래야 또 지킬 수가 있고. 계속 순환이 되고. 네, 그래야 이게 또 악순환으로 가버리면은 네. 그냥 그 지옥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그 악순환으로 가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대로 판단 못하고 막 전두엽 승질내고. 그렇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두엽 기능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거나 또는 실제로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또는 그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거나. 저는 그걸 빛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빛을 잃어가는 사람이 과정. 총명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슬픈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좀 말초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총명하던 30대가 제 생각에는 40대 10년을 그렇게 보내면 50대가 됐을 때 빛을 잃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에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40대를 정갈하게 되게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하루에 네. 계속 한 4시간 정도만 자도록 하고 일 네. 많이 시키면 네. 스트레스 쌓이면서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잠을 좀 그래도 늘리려고
기존에 한 5시간 정도 자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이제 늘렸습니다. 네. 5시간 반으로. 네, 아이고. 얼마 이상은 실제로 5시간 반 주무세요? 예. 근데 그게 그래서 항상 골골. 아이고. 그래서 빛을 잃어가고 있나요, 교수님? 그 먹고 살려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왜 잠을 자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성공 예감에서 얼마 전에 다뤘어요. 네, 거기 보시면은 6시간 이하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없다. 유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7시간 이하로 자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 6시간. 네, 유전적으로 사람이 99%의 사람이 6시간부터 9시간 정도 이렇게 정규 분포로 잠을 자는데 네네네. 6시간 이하를 자면서 그게 자기의 원래 유전적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인 사람은 아마 1% 이하일 거다. 예전에 에디슨인가? 네. 그 아저씨가 그 얘기 했잖아요.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안 충분한 거죠. 그래서 그 아저씨 저 침대 광고에도 나오고, 물론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됐습니다만, 네. 그걸로는 안 된다. 네, 버틸 수가 없다. 네. 그러면 한 7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네, 다르지만. 그걸 측정하는 방법은 일단은 커피 안 마시고 알람 없이 며칠 정도 계속 깨봐서 다 이제 보충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활력을 느낄 만큼 충분히 자고 난 다음에 재볼 수가 있는 거죠. 알람 없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네, 알람 없이 일어나고 커피 없이 잠을 깨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 정도가 되는 자연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네. 자연스러운 수면 시간이 자기 수면 시간인데요. 이쯤에서 우리 솔직해집시다. 자, 보시는 분들도. 네. 그러면 교수님은 몇 시간 주무십니까? 저는 7시간 이상을 반드시 자는데요. 오. 저의 적정 수면 시간은 좀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곤하시죠? 네, 주말엔 더 자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말에 자면은 주말에 그냥 몰아서 잔다고 하거든요. 네. 한 9시간 정도 10시간, 9시간 자면 이제 깨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나는 9시간, 10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마 그럴 수 있죠. 7시간 반에서 8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근데 이게 또 우리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시겠습니다. 그럼 내 소득을 한 3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참. 이게. 예. 다시 아까 그 지옥으로 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네. 요새 많이 드리냐면, 예. 제가 어제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 나왔는데, 네네네. 네, 거기서 또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가처분 시간 부족 사회다.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가처분 시간. 네, 물론 둘 다 같이 겹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쌀 농사를 짓는 문화가 남아 있고 인력을 투입해서 그 많은 인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문화가 사회 전역에 있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은 일찍 퇴근하고 일찍 네. 잠자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경제학 시간에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이철승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쌀 재난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쌀 재난 국가요? 네, 쌀 재난 국가. 근데 그 책이 결국에 한국 사람들의 이 가처분 시간 부족 현상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이 쌀 농사를 지었던 네네네. 것 때문이다. 너무 부지런하게 계속 살아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자영농이 조선시대 자영농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좁은 땅인데 거기에 이제 그걸 최대한 열심히 이제 김도 메고 그쵸. 열심히 가꾸면은 산출물이 늘어나는 거죠. 어디 휴가도 못 가고 네. 주말도 없이 그렇죠. 계속해서 돈 가꿔야 되고. 그리고 그거가 그대로 성공 방정식으로 연결되었던 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결국에는 더 싼 값에 일본보다 더 싸게 일을 해서 더 많이 일하고 단가를 줄여서 서구에서 안 된다고 하는 제조업을 우리나라는 성공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자랑스럽지만 슬픈 얘기네요. 네,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로하고 그다음에 더 열심히 갈아 넣는 거를 좀 약간 성애하는 거죠. 저도 요즘 약간 그런 걸로 약간 이상한 성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주일에 80시간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난 되게 자랑스러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네. 근데 한쪽에서는 내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네. 나 이러다가 되게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은 하면서도 이걸 네. 못 놓는 이 쳇바퀴에서 못 내려오는 거죠, 이제. 그 황농문 교수님이 몰입 예. 최근에 다시 확장판을 내셨더라고요. 저희도 네. 출연하셨었어요. 출연하셨군요. 네. 보시면은 think hard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똑같은 연결되는 건데 work hard 문화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젖어 있는데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이 워크 하드 문화에 매몰돼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워크 하드를 하면 4시간 반만 자면 최근에 그 김경일 교수님도 제가 어쩌다 어른에 나갔을 때 네. 패널로 계시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일을 해도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일하는 건 결국에 가짜 노동으로 수렴을 하는 거고 그렇죠. 차라리 잘 자고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사회 문화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황동문 교수님의 지적이기도 하고 제 생각이 동의하고 같은 쌀 재난 국가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사실은 젊은 분들 또는 우리 사회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속 노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삶의 질 문제 모든 것이랑 다 이제 맞물려 있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요.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돌볼. 예를 들어서 이 갇혀본 시간 안에 내가 뭘 먹고 운동하고 쉬어야 되고 명상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도 고장나고 사회도 고장나고. 네. 근데 이거는 일단 지금 우리 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맞습니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그래도 너무 각자 도생하는 얘기 같지만요. 네. 어쩔 수 없죠. 조금이라도 더 네. 잠을 더 많이 자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네. 거고요. 네. 이 악순환을 좀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잠을 의도적으로 많이 잡니다. 어떤 식으로 주무세요? 정말 일을 끊고 자요. 근데 대신에 예를 들어서 뽀모도로 타이머를 쓴다거나 네? 그 뽀모도로 타이머라고 해서 25분만 일하고 5분 예. 쉰다거나 어... 아니면 45분 일하고 15분 쉬고 그 15분 쉬는 동안은 일부러 신체 활동을 해서 몸을 좀 리프레시를 시켜주죠. 밖에 잠깐 나갔다 오기도 하고요. 일부러 일을 끊고요. 최대한 컨디션이 좋을 때 몰입해서 일을 짧게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걸 이제 25분 일하고 조금 쉬는 걸 뽀모도로. 네. 뽀모도로.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해서 이건 이 기법이 좋다는 논문은 아직까지 확실히 없긴 한데 네. 그 자기 개발 이쪽 자기 관리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뇌가 지칠 때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치기 전에 일단은 쉬어주는 거죠. 개미가 사실 이제 사람도 거의 개미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개미가 중간중간 그렇게 쉰다 하더라고요. 네. 계속 일하면서도 중간중간 잠을 하루에 20몇 번을 잔대요. 쪼개서. 네. 근데 정이 이제 밤에 길게 못 자면 중간에라도 낮에 일할 때라도 쉬어라. 네. 뇌를 좀 쉬게 만들어줘야 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 철칙은 뭐냐면 잠을 줄여서 일을 하면 그 일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잠을 많이 자고 그리고 운동도 반드시 하고 그렇게 해서 뇌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서 짧게 고밀도로 하는 게 낫다. 지식 노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박사과정 때 논문 쓰면서 느꼈습니다. 하루 2시간 정도만 논문 열심히 썼는데요. 예. 2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막 10시간 잡고 있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그게 안 되고요. 사람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남들 논문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단행본, 책 쓸 때. 네. 책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책도 완전 베스트셀러. 대부분의 원고를 하루에 2시간씩 30일 정도 썼어요. 60시간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쓰는 시간만, 물론 이제 그 외의 시간은 읽기도 하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혼자 생각도 하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완전 몰입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해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think hard가 되면 고품질의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노화 속도를 높이는 나쁜 습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 출발이 이제 항상 잠에서 시작이 돼서 교수님은 이제 잠부터 많이 이제 강조를 하신다. 네, 잠을 특히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잠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경유해서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몸의 염증을 올리고.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총체적인 노력. 네.